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강의를 맡게 된 안남입니다. 오늘 주제는 선비의 마지막 한마디라는 건데요.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 그래서 그냥 제가 퉁쳐서 유언이라고 썼는데, 제가 오늘 다루는 건 꼭 죽기 직전에 했던 유언만을 다룬 것은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면, 뭐, 재산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 구질구질한 건 없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되게 실용적인 유언들을 많이 하기 마련인데요.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은 물론 그런 실용적인 유언을 한 분들도 많지만, 되게 멋있고, 의미 있고, 이런 유언을 한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선비 유언 중에 기억나는 유언이 혹시 하나 있으실까요? 유명하신 분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멋있었어,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갑자기 이런 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저는 아마 조선시대 유언 중에 태계 이황의 유언 혹시 아세요? 태계 이황의 유언, 정말 조선의 대학자였고 조선뿐만이 아니라 학문으로는 당시에 한립을 이끌었던 그런 주도적인 학자였던 태계 이황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저 매화나무에 물 주어라. 그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저 대단하신 학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 매화나무에 물 주어라 그러고 끝인가 뭔가 더 중요한 말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저는 그냥 물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매화를 굉장히 사랑했던 태계 이황 그리고 매화처럼 살고자 했었던 본인의 삶 이런 것을 이제 생을 마치기 직전에 내가 그래도 저 매화처럼 살아왔나 보지?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나의 정신이 저 매화처럼 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매화 그러면은 선비들이 가장 좋아했던 꽃이기도 한데 그 원래 꽃은 따뜻해야 피어나잖아요. 올해도 우리 봄이 추워갖고 벚꽃도 늦게 펴서 벚꽃 없는 벚꽃 축제하고 개나리 없는 개나리 축제한 것처럼 따뜻해야 꽃이 피는데 이 매화는 추위 속에서도 아무도 꽃 피우지 않을 때 그 추위를 무릅쓰고 혼자 피어나고 그 추위의 찬바람을 이겨내는 이런 모습이 선비의 지조와 닮았다. 그래서 선비들이 굉장히 닮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매화를 좋아했었고 또 매화가 또 글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어떤 세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오늘 공부가 되게 잘 된 날은 매화꽃이 예쁘게 피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공부가 잘 안 되니 그런 날은 매화꽃이 피지 않아서 매화야 너도 참 글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매화나무를 다른 말로 좋아할 호자 그럴 문자 나무 목자 써서 호문목이라고도 해요. 선비들이 그냥 엄청 사랑했던 일이 이런 것이어서 아마 세계 이황은 평생을 훌륭한 학자로 그다음에 훌륭한 신하로 또 훌륭한 스승으로 살면서 본인의 삶의 마무리를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말 없이 저 매화나무에 물 주어라로 끝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의 유언이 워낙 이제 많기는 한데 보면 대부분 이제 상례 그런 상을 치를 때 그런 장례 우리 요즘 장례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간소하게 하라라는 유언을 굉장히 많이 남겼었고 그 외에 형제간에 우애 있길 지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인상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이제 김수왕이라는 이제 조선시대 이제 또 훌륭한 관리면서도 이제 문인인데요. 여기 혹시 안동김 씨 계신 분? 안동김 씨 안 계신가요? 예. 안동김 씨 그럼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죠? 조선시대 세력, 그래서 이러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안동김 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대단한 집안이었고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그 병자호란 때 이제 나라를 위해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김상원이라고 하나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의 이제 손자고 집안 자체가 워낙 대단하고 이 집안은 그냥 웬만하면 다 영의정 몇 번씩 해요. 그래서 이분도 막 영의정 몇 번씩 하고 관직이 되게 높은 곳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진도의 유배를 가서 이제 사약을 받고 죽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남겼던 말이 하늘 높이 올라간 용은 후회가 남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용은 원래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용인데 내 지렁이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이무기도 아닌데 용이면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높은 자리를 하고 천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늘 높이 올라간 용은 후회가 있을까요?
우리가 높은 자리, 내가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 살 땐 아무도 나를 욕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애, 뭐 어째 이러지만 내가 유명 인사가 되면 이제 뭐 기사가 나고 그럼 그 밑에 온갖 악플이 달리고 막 그런 것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서게 되면 그만큼 이런 핍박을 많이 받게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또 세계 자랑할 만한 당쟁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뭐 사실은 이제 그런 걸로 세상을 떠난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위에 있었고 당시에 이거를 다 휘어잡았던 이런 사람이 뭐 잘못을 해서 갔다기보다도 그런 당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진도에 유배 가서 이제 사역을 받기 전에 자식들한테 이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남기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마침 위태롭고 힘든 날을 만나 오랫동안 차지해서는 아니 되는 높은 지위를 외람되이 차지하였고, 당시 영의정이었었거든요. 세상을 널리 구제할 책무는 본래 감당할 일이 아니었으니 관직과 나라를 병들게 한 죄는 참으로 다 용서받지 못하리라.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영의정이라는 높은 벼슬을 해갖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고, 내가 또 능력도 안 되는데 또 높은 지위에서 나라를 또 이뤄느라 했지만 제대로 나라를 이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 죄가 내가 죽어 마땅하다.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임금을 사랑하는 일념만큼은 귀신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오늘에 이르러 기고한 이 마음을 또한 스스로 밝힐 수도 없으니 내 마음은 좀 알아줘라고 내가 뭘 또 굳이 하냐 하면서, 다만 후세의 양자운이 이제 양웅이라고 이제 중까지 유명한 문장가인데, 이 사람이 글을 쓰고 나서 나중에 후세에 훌륭한 뭐 문인이 나타나면 내 글의 뜻을 이해하겠지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내가 뭐 무능하고 뭐 부족하고 이래서 오늘날 사역을 받아 죽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임금을 향한 내 충정 어린 이 진심만큼은 지금 아무도 몰라줘도 나중에 후세에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그걸로 됐어. 이제 이렇게 말을 남긴 거죠. 자, 이분이 이제 김수항인데요. 또 이 사람 또 형제들이 또 다 잘 나갔어요. 다 대제학하고 영의정하고 막 이랬었었는데, 이분이 자식들한테 남긴 말 중에 진짜 진정한 유언은 높은 벼슬 하지 말라였어요. 근데 이미 이 아들들도 너무 유명한 사람들의,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보면은 육창이라고 이렇게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들이 요 사람 다음 손자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요것도 이제 실제로 남긴 이제 유언의 내용인데요. 나는 본래 재주와 덕이 없는데 조상의 음덕으로 나라의 은혜를 두텁게 입었고, 그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다 겸사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한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거는 아니고 그냥 괜히 하는 거고, 내가 많이 부족한데, 내가 많이 모질한데 아이고 이렇게 시험에 합격을 했네.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높은 벼슬 자리에 앉았네. 이거는 그냥 겸사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은덕으로 나라의 은혜를 두텁게 입었다는 것도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 조상이 나를 돌봐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갔구나, 이 얘기인 거죠. 자리를 훔친 게 분수에 지나쳐 스스로 화를 제쳤겠다.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높은 자리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 결국은 화를 입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상황이. 오늘의 일은 관직이 융성했음에도 그만두지 못하고 물러나려 하다가 물러나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후회한들 어쩔 수가 없다. 옛날 사람들은, 선배들은, 우리는 왜 좋은 직장 한번 잡으면 정년할 때까지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선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 벼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끝나면 얼른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태계 이황 같은 경우도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사표 냈어요. 저한테. 그게 나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안동 가고, 우선적으로 떠불러. 임진왜란 때 얼마나 복잡해. 떠불러. 나 안 갈 건데, 제자 가르쳐야 되는데, 이러다가 또 불려갖고, 막 처리하고 됐죠? 이러고 또 내려가고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자리, 그런 지위, 그런 돈, 이런 데 욕심 부리지 않고 할 일을 했으면 이제 물러나야 된다는 게 선비들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나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물러나지 못하고 이러고 버티고 뭉개고 있다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거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손들은 마땅히 나를 경계로 삼아 항상 겸손하게 사양하고 물러나는 마음을 지녀라. 자식들아, 나 봤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가 이런 할을 당해. 그러니 너희들은 높은 벼슬 하지 마. 라고 나를 보고 경계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벼슬길에서는 지위가 하고 멀리하며 높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 그런 자리 하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집에서는 검소하게 생활하고 교유를 삼가고 또 인맥 넓히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론을 간략히 하는 데 있어서는 선대가 남긴 법도를 따르면서 조상들 남긴 법도를 따르면서 자신을 바르게 하고 가문을 지키는 터전으로 삼는 것이 지극히 좋을 것이다. 여러 손자들의 이름을 지금 요게 겸손할 겸자를 써서 지어라. 왜 그런지 알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높은 벼슬 하지 마. 높은 벼슬 하지 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진도에서 사역을 받고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또 내용 이제 이런 거 이제 약간 큰 이야기고 이제 구체적인 또 유언 내용 중에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가마인데 가마 되게 화려하죠. 어떤 가마일까요? 결혼할 때 타고 가는 가마일까요? 우리가 보통 꽃상여라고 하듯이 상여예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일반 백성들은 대충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지만 지위가 높을수록 막 온갖 것을 하지요. 그래서 상례를 할 때,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때 굉장히 검소하고 간략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뭐 높은 지위일수록 이렇게 관 짤 때 그 나무는 뭐 몇 년, 10년 이상이 된 무슨 나무로 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대충 3년 이상 된 거 써라. 야, 사람이 살아서도 집을 짓고 살 때 뭐 그런 걸 안 따져도 이렇게 대충 꾸러져 사는데 무슨 죽은 목숨을 위해서 10년짜리 나무를 베갖고 그런 짓 하지 마. 그냥 내 몸만 들어가면 돼.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관에다가 또 돈 많은 사람 비단도 이렇게 두르거든요. 비단 두르지 마. 쓸데없는 일이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 또 격식을 차리다 보면 장례를 굉장히 이제 호화롭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하지 말고 간략하게 해라는 것을 특히 이제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일이란 오래되면 변해야 하는 법이니 하나같이 고집스레 지킬 필요는 없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옛날 그 뭐 주자 가래 뭐 이런 데 보면 장례를 치를 때 뭐는 어떡하고 뭐는 어떡하고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런 거 다 지키지 마. 그리고 그건 옛날에 만들어진 거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으니 변해. 소박하게 해. 나는 그러고 싶어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워낙에 유명해서 아들이 다 돌림자가 창자예요. 근데 아들이 6인데 아들 6에 딸을 하나 두었었는데 6 아들이 다 유명해요. 김창집, 큰아들 김창집, 김창업, 김창협, 김창즙, 김창립, 김창흡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뭔가 발음이 좀 비슷하죠. 이 6명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그런 유언을 이제 받들어서 이제 큰아들만 이제 영의정 자리에 올라가나 했더니 이제 큰아들이 당시에 세도를 엄청 부렸던 사람이어서 왜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못 지켰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둘째 아들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사양을 했었고 근데 뭐 사양이 안 되기도 하고 뭐 셋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와 이 그림으로도 명성을 날렸던 이런 사람인데 나는 벼슬 안 한다. 그리고 아예 과거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가서 혼자 공부하고 막 이런 아들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머니 속에 송곳을 아무리 숨겨도 얘가 뾰족하니까 자꾸 튀어나와요. 너무 잘 나갔고 이미 육창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랬는지 이 큰아들의 이야기. 근데 중요한 건 이 큰아들도 이제 또 영의정 또 올랐어요. 아까 분명히 아버지가 높이벼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영의정까지 오르고 그다음에 이 사람도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진주에서 사역을 받아요. 근데 진주에서 또 뭐 무슨 기사 한국 뭐 갑술 한국 온갖 난리가 다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은 별것도 아닌 걸로 맨날 싸우는 거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유배를 가서 사역을 받을 때 자기 아들도 고문을 받고 있었고 감옥에 있었고 자기 손자도 어디에서 이제 죽을 지경에 있었고 나머지 조카들도 이제 난리가 난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고 결국에는 이제 김창집이 죽고 나서
부인과 뭐 유여자들은 다 관노가 되고 집안이 완전히 이제 풍비박산이 나는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제 뭐라고 또 자기 아들과 손자들한테 또 편지를 써요. 외손자한테까지 편지를 쓰고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요. 굽어보고 우러러보면 굽어본다는 건 내가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봐도 부끄럽지 않고 우러러보는 거 하늘을 봐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게 이제 사람 그 중에서도 선비인데 내가 굽어보고 우러러보면 부끄러움은 없어. 나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내가 오늘 죽게 됐죠. 웃음을 머금고 지하로 들어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나쁘다고 그러고 임금마저도 나한테 사약을 내려서 죽으라고는 하지만 내가 땅을 굽어봐도 하늘을 우러러봐도 부끄러움 한 적 없으니 나는 웃으면서 지하로 갈 거야. 나는 잘 살았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너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너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니 이 한스러움 끝이었구나. 아까 아들이 감옥에서 막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왜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하잖아요. 마지막 모습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마지막을 보지도 못하고 소식도 듣지 못한 채 가야 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땅을 부어봐도 잘못한 거 1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네가 신문에 자라니고 저 오타예요. 신문에 이제 질려서 대답하여 신문을 잘하게 잘 대답해서 살아서 옥문을 나오기만을 바랄 뿐이다 했지만 결국 아들도 옥문을 나오지 못하고 죽고 조카들도 다 고문에 죽고 이제 손자도 나중에 또 죽어요. 그래서 조선 역사상 3대가 이렇게 엄청난 화를 입은 집안이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안동규 씨 난리 났었는데 세력 휘어잡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한참 후인데 이 김창직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손자한테 남긴 글이에요. 이제 나는 장차 죽을 것이다. 네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느냐. 길게 상심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오직 네 어미를 보호하는데 마음을 쏟도록 해라. 네 어미가 보전한다면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자, 이거는 외손주한테 남긴 글이에요. 죽기 전에 아들들한테 남기고 손주한테 남기고 외손주도 또 이렇게 남겼어요. 그러니까 외손주한테 남겼다는 여기서 네 어미는 누구일까요? 자기의 딸이죠. 그래서 죽어가는 죽음을 앞둔 그 입장에서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내 딸, 내가 죽고 나면 내 딸이 어떤 심정일까? 외손자야, 너 나의 죽음을 슬퍼할 게 아니라 내 딸이 네 엄마 좀 잘 지켜줘. 그게 내가 바라는 바야. 라고 한 것이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배들도 딸을 좀 바뀌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들만 좋아하지 않았어요. 딸도 이뻐했어요. 네가 능히 문자를 즐기니 공부하기를 좋아하니 이는 반드시 내 권유를 기다리지 않고도 성취가 끝없을 것이다. 너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공부해라 소리 안 해도 네가 알아서 잘해서 높은 성취가 있겠지. 그런 건 내 걱정을 안 해. 다만 조심하고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너의 자는 술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 남자들은 이제 어릴 때 태어나서 이름을 짓기는 하지만 그 이름을 평소에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도 이름을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어도 성인이 되면 남자애들 이렇게 머리 쫑쫑 따고 다니잖아요. 근데 장가 가면 상투를 틀지만 아직 장가는 안 갔지만 그렇다고 애들이랑 똑같이 이미 어른인데 머리 이렇게 쫑쫑 따고 다니기 그러니까 관례라고 해서 성인식을 해요. 그때 이렇게 상투를 결혼을 안 했어도 상투를 딱 틀고 이때 자라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 자는 이제 어르신들이 지어주고 이름에 맞춰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지어주는 건데 외손자가 아직 그 성인이 안 돼서 내가 자를 지어주지는 못하는데 죽기 전에 내 미리 지어주고 갈게 라고 하면서 순지라고 정해서 딸은 순자지요. 순할 순. 그래서 세상 이치를 그냥 조심조심 그냥 따르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면 나처럼 돼 라는 의미로 네 엄마 잘 부탁해 내 딸이야 라고 하는 거죠. 외손자한테 또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들한테는 오직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화변
이런 무슨 사화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꺾이지 않는 것이다. 더욱 부지런히 학업에 임하여 독서하는 종자가 끊어지는 근심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김창집이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벼슬은 하지 마. 과거 안 봐도 돼. 근데 벼슬하는 종자라는 건 후손이죠. 벼슬하는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공부는 하고 있어라는 의미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뭐 집안이 멸문지화가 되고 망하고 이럴 때 그것 때문에 네가 위축돼서 스스로 아유 내가 못하지 우리 집안 망했는데 이러지 말고 너는 스스로 당당하게 그렇다고 어디가 그럴 건 아니고 공부를 해서 이제 내면을 키워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공부에는 종자가 끊어지는 근심이 없도록 해라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이제 뭐 그 아들들 다 죽고 손자들도 막 다 죽고 집안이 했는데 이 안동임 씨가 조선 후기 때 가면 파워를 이제 발휘를 하죠. 그때 안동임 씨의 이제 딸이 이제 왕비가 되기도 하고 이제 막 나중에 이거 휘어잡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수왕도 죽으면서 독서하는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창집도 자식들한테 그걸 남겼고 그 집안은 홀딱 망했지만 조선시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냥 홀딱 망했지만 그 학문하는 그 태도 그건 쭉 이어져서 조선 후기 때 다시 권세를 잡게 된 김조순 뭐 이런 혹시 들어보셨을까? 사극에 자주 나와요. 예, 휘어잡고 거의 뭐 왕보다 더 큰 파워를 일으켰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의 직계 후손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랑 똑같은 진도에서 사약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가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귀영화, 영달 이런 거 따르면 큰일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화를 입어. 그러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그래도 우리 가문이 번성 앞으로라도 잘 유지되려면 계속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후손들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안에 이 편집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막 이런데도 또 이제 또 입장이 다른 게 있어요. 김청직 같은 경우 사람들이 또 욕해요. 아니 그 훌륭한 아버지 되게 훌륭하시거든요. 그 훌륭한 아버지가 유언으로 높은 자리 벼슬하지 말라 했는데 영의정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도 또 권세를 누리고 또 막 오랫동안 또 해먹어서 다른 사람은 저 훌륭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네가 화를 당하지라고 하는 부정적인 여론도 뭐 실목 같은 데 있기도 해요.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자 그다음에 혹시 서유구라고 이름 들어보셨을까요? 여기 혹시 서씨 계신 분? 안 계시구나. 예. 조선시대에 그 정말 명문가 그러면 여기 혹시 연한희 씨 계신 분? 광상김 씨 계신 분? 계셔도 손을 안 드시더라고. 그래서 연리광김이라고 해서 연한희 씨, 광상김 씨가 조선 명문가의 최고로 꼽히고 그 다음에 서씨, 뭐 대구 서씨 또는 달성송 씨라고 하는데 약봉 서성의 후손인 이런 거 그다음에 혹시 풍선홍 씨 계세요? 네, 네 집안이 조선 시대를 또 휘어잡았던 명문가. 물론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전주희 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경주희 씨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요 분이 바로 그 달성서 씨 또는 대구서 씨의 아주 훌륭한 점인데 이 사람도 집안이 또 무시무시한 집안이에요. 그냥 다 난다긴다 난리가 났고 또 옛날에는 집안 결혼을 할 때 집안끼리 서로 혼인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잘 나가면 잘 나가는 집안이랑 혼인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니 이렇게 훌륭한 집안끼리 맨날 결혼하니까 자손들이 맨날 머리도 좋고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 사람도 뭐 집안이 워낙 빵빵한 그런 집안이었고 할아버지도 뭐 또 영의정하고 뭐하고 아버지도 그렇고 뭐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뭐 이렇게 줄줄 살아오다가 어느 날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친구가 뭐 또 어디 옥사에 연루가 됐어요. 근데 얘가 이제 미안해요. 이 사람 옥사에 연루가 됐는데 둘이 알아. 둘이 알아. 그러니까 너도 그러면 둘이 했겠네. 그래서 이게 작은 아버지가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서유구가 그때도 이제 젊은 나이에 과거 합격하고 막 완전히 그 엘리트 코스로 쭉 좋은 자리 쭉 올라와서 딱 있었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저 옥사에 연루돼서 잡혀갔네.
아, 우리 집 곧 끝장나겠구나. 내가 여기서 뭉개고 있다가는 나도 역시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사직서를 탁 내고 내려와요. 그래갖고 서울에서 이 사람 다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짐을 딱 싸가지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요. 자, 시골에 내려가서 뭐 했을까요? 그립던 성비. 아니, 그냥 뭐 벼슬 안 하고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기 쉽죠. 이분들 물론 공부는 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 옆에 서유고, 이게 사진이 많이 깨지네요. 옆에 보면 이게 책인데 혹시 임원 경제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좀 어려운 책인데요. 조선시대의 백과사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책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번역이 거의 끝난 것 같기는 한데 도서관에 가서 임원경제지 보면 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임원경제지예요. 그래갖고 뭐 농사 짓는 법, 산림하는 법, 뭐 의료, 뭐 화초, 뭐 온갖 것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했는데 이 집안이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장서가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책이 워낙 많고 중국에서 수입된 막 이런 책들도 많아갖고 그런 책들을 딱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갖고 이제 백과사전 같은 이런 책을 쓴 거예요. 몇 년 동안 썼을까요? 맞춰보세요. 몇 년 동안 저 책을 썼을까요? 안 맞추실 거죠? 예, 30년. 30년 동안 썼어요. 아니, 그러면 오래 살아야 되겠는데? 예, 오래 사셨어요. 예. 자, 이분은 이제 유언으로 73세인가에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뭐라고 남겼냐면, 야, 나 죽거든. 옛날 사람들은 죽으면 묘비명, 묘지명, 지석, 묘표 뭐 별거를 다 써요. 그리고 또 이거를 쓰면서도 사람들한테 옛날엔 종이가 귀하거든요. 이렇게 종이 나눠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랑 친하셨죠? 이렇게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를 추모하는 글 하나 써주시고 우리 아버지 아시죠? 글 하나 써주시고 이거를 돌려서 이 사람 문집에 당대에 난다긴다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 죽음에 많은 이 위로의 글을 남겼나. 이게 또 자랑거리예요. 근데 딱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 묘비명에 쓸데없는 뭐 이런 거 구구절절 쓰지도 말고 딱 5글자 넘고 뭐냐면 오비거사 5개를 소비 낭비한 거사. 나는 별거 없고 5가지를 낭비한 사람이야. 그것도 이름도 쓰지 말고 5가지를 낭비한 서모씨라고만 써. 서모씨의 묘라고만 써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낭비한 게 뭘까?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 학문에 깊이 빠져들었으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터득한 게 없어. 공부만 열심히 한 거예요. 물론 겸사예요. 없고 벼슬살이 하는데 뜻을 빼앗겨 지난날 배운 것을 모두 잊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책에서 훌륭한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실천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시험 잘 봐가지고 높은 벼슬 해갖고 그냥 벼슬살이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내가 책에서 배운 내용을 정말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에이구 인생 낭비했네. 이제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관리로서 온 힘을 다해 수고했지만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공무원으로 일했지만 나아가지 못했다. 중간에 때려치고 나왔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시 복권이 되면서 영전까지 또 올라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나 부족하지 막 이런 거. 농법을 익혔지만 10,000가지 인연이 기와점 깨지듯 부서졌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분이 선비 학자이면서 농사책을 써요. 그러니까 임원경제지가 사실은 농사 짓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엄청나게 다룬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내가 농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귀양에서 풀려나 후한 벼슬을 차례로 거쳤으나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기력이 소모되었다. 예, 아버지도 뭐 난다긴다 하는 분이었고 임원경제지를 만드는 수고가 여기 30년이라고 있었네요. 30여 년이다. 인쇄하자니 돈이 없고 내가 뭔 돈이 있어. 돈이 있어요. 그런데 괜히 그러는 거야. 돈이 없고 간장독 덮는 간장독 덮개로 쓰자니 좀 아쉽네. 그러니까 자기가 쓴 이런 결과물을 남들한테 우리도 왜 그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논문 나오면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럼 컵라면 먹을 때 받침대로 놨어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허균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보통 문집 이름을 자기 호를 넣어서 문곡집, 월사집 이런 식으로 하는데 허균 같은 경우에는
성소부부고라고 해서 항아리 덮개로나 쓸만한 이런 거라고 해서 자기의 그런 결과물을 이렇게 낮추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5가지를 소비했다. 에이구 참 쓸데없는 인생 살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갑자기 서유구 얘기하다가 사진이 잘못 들어간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고른 사진이에요. 자, 요거 뭐죠? 고구마. 아유, 이게 저도 참 좋아하고 고구마 먹어서 살이 쪘는데, 자, 여러분이 요즘 고구마 뭐 다이어트 식품이라는데 먹으니까 살찌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 좋아하죠. 고구마 많이 먹죠. 요즘 꿀고구마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고구마를 먹을 수 있게 된 게 서유구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가 수입된 종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심으면 계속 농사에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 쌀 농사가 워낙 힘드니까 쌀은 맨날 부족한데 고구마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재배해서 먹으면 배도 안 곪고 좋겠다 해서 종자를 나눠줬는데 농사에 계속 실패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서유구가 아까 우리 농법을 연구해서 했잖아요. 야, 열심히 농학을 공부해가지고 고구마 재배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종자보라고 하는 책을 딱 써가지고 그 덕분에 고구마 농사가 성공리에 퍼져갖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배를 좀 덜 곪게 되고 지금 우리는 이거를 막 간식으로 먹으면서 살이 찌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러면 여러분이 의아할 거예요. 아니 왜 학자가 농사 짓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지? 농사는 농부가 짓는 건데.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태어난 후 지금까지 44번의 추위와 더위를 겪었다. 이 얘기는 44살이란 얘기죠. 17,300여일을 살았다. 아, 이것도 이거 언제 계산했을까요? 예. 겨울이면 속옷을 입고 여름이면 갈포옷을 입는 것을 빼먹은 적이 없고, 겨울에는 따뜻한 패딩 입고 여름이면 시원한 옷 입고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어요. 두꺼운 가죽옷을 입고 화려한 비단옷을 거친 적도 있었다. 왜? 잘 나갔으니까. 이 집은 또 부자예요. 아침에는 아침밥을 먹고 저녁에는 저녁밥을 먹는 것도 빼먹은 적이 없다. 그냥 꼬박꼬박 다 챙겨 먹은 거예요. 산의 진미를 한 생 가득 차려놓고 먹은 적도 있었다. 왜? 잘 나가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모으고 쌓으면 어찌 천이나 만으로 헤아릴 뿐이겠네. 셀 수도 없이 나 잘 먹고 잘 살았어. 이 얘기죠. 하지만 나는 쟁기와 호미를 잡아본 적도 없고 내 아내는 누에고치를 켜고 옷감을 짤 줄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물건들은 모두 어디서 나왔지? 나는 맨날 잘 먹고 살았는데 나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나 도대체 누구 덕에 이렇게 먹고 살았지? 나 맨날 비단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살았는데 내 와이프는 옷감을 짜본 적이 없어. 왜 양반집 딸인데 뭐 옷감을 짜겠어요? 근데 왜 우리들은 맨날 비단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살았지? 도대체 내가 먹은 이 수많은 음식과 내가 걸쳤던 이 좋은 옷들은 어디서 나온 거지?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온 거죠? 백성들한테서 온 거죠. 그리고 서유구는 딱 집안이 그렇게 됐을 때 벼슬을 딱 때려치고 시골에 딱 내려가서 생각한 게 뭐냐면 잘 나갈 때 몰랐던 거예요. 나 원래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잘 살고 잘 나고 나 능력 있어서 공부 잘해갖고 벼슬 쩍쩍 하는데 했다가 그때서 자신을 돌아본 거야. 그러고 보니 나는 한 번도 내 손으로 농사 한 번 지은 적도 없으면서 맨날 좋은 음식 배 터지게 먹고 우리 와이프 이거 한 번 짜본 적 없어서 맨날 좋은 옷 입고 살았네. 이 빚을 내가 누구한테 진 거지? 이제 서유구는 하늘과 땅한테 진 빚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결국은 이제 백성들한테 진 빚이죠.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거 내가 먹고 백성들이 열심히 옷감 짠 거 내가 옷에 입고 그렇다면 내가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 요럴 때 내가 백성들한테 그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을까? 그 나라를 위해 내가 벼슬을 안 하니까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농업이 근본 산업이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농업이 가장 중요한 업이에요. 그래서 농업을 다른 말로 근본 본자를 써서 본업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항상 풍년이 들고 소득이 높아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이 나라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다.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그동안에 전에 내려온 농법은 매일 어떨 때는 흉년 들고 어떤 때는 풍년 들고 갈피를 잡아서 내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집에 있는 책을 싹 모아가지고 열공을 해요. 열공을 했는데 우리가 또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에서 봤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짖어요. 왈 혹시 보셨어요? 보셨죠? 그 사람들이 댓글에 썼어요. 이 강아지는 짖는 법을 글로 배웠네. 진짜 강아지가 왈 이렇게 짖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서유구도 내가 열심히 집에 있는 책을 갖고 농사 짓는 법을 공부를 하지만 특성 공론이잖아요. 그래서 실험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손발 걷어붙이고 막 농사를 짓고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실험이랑 똑같아요. 요때 씨를 뿌리고 요때 뭐를 해서 요만큼을 했는데 성공이었다. 또 요때로 했더니 실패였다. 다 통계를 내보니 그러면 요맘때쯤 요 정도의 씨를 요 정도 뭐를 줘서 하는 것이 흉년이다라는 것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리가 없듯이 막 농사가 좀 엉망이 되고 수확도 적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제 밥을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밥상을 차려줘. 어머니 제가 직접 지은 농사로 지은 밥이에요. 드세요. 그럼 보통 어머니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내 귀한 아들이 높은 벼슬 하고 비단옷 입던 우리 아들이 세상에 허리 굽혀서 농사를 짓고 그거를 밥상이라고 차렸는데 밥도 참 맛이 없겠죠. 농사 잘 못 지었으니까. 그래서 막 대부분의 엄마 같으면 슈퍼 이거 한탄할 텐데 서유구 어머니는 훌륭하다 내 아들. 이 곡식이 네 열 손가락에서 나왔단 말이냐. 이미 서유구는 양반이었는데 여기 막 굳은 살 다 베기고 맨날 이거를 하니까 훌륭하다 내 아들. 내가 맛있게 먹을게. 그래서 내가 이런 아들이 태어났는데 역시 이런 엄마가 있었구나. 아까 말했던 명문가 4명 중에 엄마가 이제 풍산홍 씨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을 위해서 농사를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서유구는 처절한 자기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조정에 나아가 벼슬 하거나, 그렇지, 조정에 나가서 벼슬 하거나, 아니면 시골에 물러나 거처하는 2가지 길이 있다. 이건 이제 선비의 길이에요. 우리가 출처라고 해서 세상이 좋으면 나가서 벼슬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물러나서 나 공부만 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나아가 벼슬을 할 때는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임무지 내가 높은 벼슬 했다고 내 재산 땡기고 내 권력 땡기고 이러는 건 아니라 오로지 백성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러나 거처할 때는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고 뜻을 기르는 것이 임무다.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지 남의 거 나 유산 상속받은 걸로 이렇게 이자 받아먹고 이러는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치와 교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책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시골에 물러나 살면서 자신의 뜻과 생업을 돌볼 수 있는 책은 찾기 어렵더라.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책을 좀 써보려고 해서 책을 쓴 것이 이제 임원경제지예요. 근데 제가 아까 임원경제지를 30년 동안 서유구가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유군의 집안이 학문적으로 되게 우수할 뿐만 아니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이미 들어온 서양 천문학, 수학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과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실용적인 거를 좀 찾았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이런 농서 같은 걸 썼었고 아버지도 농서를 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유구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글 쓰는데 옆에서 심부름도 하고 이것도 할 때 할아버지가 수많은 손자 중에서 내 뜻을 이을 애가 너구나. 내가 이제 우리 집안이 그래도 대대로 벼슬을 살았는데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농업 책을 쓰는 거다. 내가 이거 좀 쓸 테니 네가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유기가 내려가서 쓰면서 자기 아들을 같이 아들아 나 농사 지을 때 기록 좀 해. 이렇게 하고 밤에 막 책 쓰면 아들이 옆에서 교정도 보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서 한 20년을 보낸 거예요. 그 사이에 아들은 잘 나가는 집 그 어린 동자님이었는데 집안이 쫄딱 망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 시골 내려가서 맨날 농사만 짓고 자기는 아버지 일만 돌보고 그래도 과거 시험 봐야 된다고 과거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좋은 선생 가히 선생 붙여주고 좋은 학원 다니면서 그래도 과거 시험 붙을까 말던데 왜냐면 조선 과거 시험 3년에 33명 뽑는데 근데 이 아들은 낮에는 아빠 일 돕고 저녁에도 아빠 일 돕고 짬짬이 틈틈이 과거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병이 든 거예요. 아마 무리했겠죠. 병이 들어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어느 날 아들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갖고 꿈에
조상님들 신주 모시는 사당이 있잖아요. 그 신주를 본인이 이렇게 다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그 아래에 이렇게 앉아있던 꿈을 딱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마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서인구가 이제 막 울면서 아들아, 네가 7, 8살 때 지나가는 관상쟁이가 너를 보고 이 다음에 70의 노인이 되어서도 높은 이런 벼슬을 할 그런 관상이라고 했는데 너 그 말을 잊었냐? 빨리 기운 차려서 살아야지. 왜 그래? 그런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 이제 그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괜찮아요. 그 아버지로서는 되게 미안한 거야. 아들을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아버지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있으면서 뭐 되게 행복했었고 내가 이제 죽어서 다시 뭐 또 옛날 사람들은 또 태어난다고 하니까 다시 태어나더라도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나는 언제 다시 10번을 태어나건 100번을 태어나건 언제나 아버지의 슬하에서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말을 남기고 4일 후에 죽었어요. 서유구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보다 먼저 이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엄청 슬퍼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쓴 글이에요. 네 나이 13살에 집안이 몰락하여 나는 거처를 9번이나 옮기면서 그때마다 너를 데리고 다녔다. 그냥 서울에 우리 아들 타고 나만 농사지으러 다녔으면 되는데 이 어린애들을 9번 이사되면 다 끌고 다니면서 농사일 보조시키고 책 쓸 때 조교 우리 이제 시킨 거예요. 양원에서 밭을 가꾸고 대호에서 농사를 짓느라 힘들게 신음하며 살이 터지고 굳은 살이 생기도록 고생을 함께 하지 않은 게 없었다. 이제 고생에서 벗어나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자 너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구나. 갖고서는 서유구가 펑펑 울면서 쓰고 또 서유구가 이때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보면 뭐냐면 서유구가 잘 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고 이 아들 돌잔치 날 야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바빠갖고. 근데 이제 딴 사람 같으면 오늘 아들 둘째치니까 저 대신 좀 야근 좀 해주고 난 퇴근할게. 또 이런 소리 안 하더라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찍소리 안 하고 이제 야근을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당시 왕이 정조 때 얘기한 거야. 오늘 저 사람 아들 돌인데 정조가 그래? 그래갖고 왕이 급하게 명령을 해서 돌상을 차려갖고 이 아들한테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훌륭한 집안의 아들이니 나중에 우리 이제 너 높은 벼슬 해서 나랑 또 얼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정조의 말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또 영특하고 그랬었던 아들이 아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서유구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 슬퍼했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기를 했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손자 데리고 그 임원경제제를 맞았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하고 아들 죽고 난 다음에 환갑 때 이제 복귀가 돼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벼슬을 하고 하는데 그때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자야, 너 내 조교해야지. 그또 손자 데리고 또 이렇게 책을 써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유독 농악에 힘을 쏟아 늙어서 기운이 다하도록 중단하지 못했다. 아예 30년 동안 이게 웬일이에요 도대체. 그 벼슬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책을 쓰다니요. 왜 그러했겠는가. 나는 일찍이 유학의 경전을 공부했는데 말할 만한 것은 이미 옛날 사람들이 모두 말해버렸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내가 하고 싶은 말 옛날 사람이 다 했네. 요즘 그렇지만 아이고 논문거리 이거 다 썼네. 난 더 이상 쓸 게 없네. 이제 이거죠. 내가 다시 말한들 무슨 보탬이 될까? 뭐 비슷한 소리 또 해봐야 소용도 없죠. 또한 내가 일찍이 세상을 다스리는 학문을 공부했는데 글줄이나 읽었다는 선비가 머리를 싸매고 궁리하거나 짐작해서 하는 말은 모두 흙으로 끓인 국이요 종이로 만든 떡일 뿐이다. 선비들이 공부 좀 했다 치고 떠드는 말. 흙으로 끓인 국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종이로 만든 떡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냥 입만 살아갖고 입만 발린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소리인데 내가 뭐 나까지 그런 쓸모없는 거에 말을 보탬이 됐거든. 이제 이거죠. 아무리 잘한들 실제 생활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그래서 가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금 많은 백성들이 종사하는 이 농업에 내가 요만큼이나 도움되자고 내가 죽자고 농학을 공부한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아이고.
떠들다 보니 일단 아까 다음 거 보셨겠지만 이제 잠깐 쉬시고 2부 순서에는 이제 아까 연암 박지원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물도 마시시고. 예.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아까 제가 서유고 편에서 아까 약간 이게 좀 있어서 마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좋은 이야기인데요. 서유고가 나중에 이제 복권이 되고 나서 딱 봤더니 이제 가난에 허덕이는 농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를 자기가 갖고 있는 무슨 재산이 있어서 그거 팔아갖고 소를 사서 농부들한테 나눠주고 그다음에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을 위해서 빚 대신 다 탕감해주고 그랬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실천하며 살았던 그런 아주 훌륭한 선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또 알아볼 인물은 박지원이에요. 우리 연암 박지원은 너무 유명하죠. 조선시대 선비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두 번째 그럼 또 다산 정약용 우리 다산 콜센터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연암 박지원은 아주 유명한데 연암 박지원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지금 앞에 나왔던 뭐 김수환이니 김창집이니 뭐 서유근 이런 사람들 막 영의정하고 난리도 아닌 사람이에요. 연암 박지원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높은 벼슬을 올라가지 않고 이제 조상의 이걸로 그냥 얕은 현감 같은 거 이런 거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유명해진 거죠? 뭐 열하일기 또 막 뭐 양반전 막 이런 걸로 유명해졌잖아요. 이제 연암 같은 경우에는 글로써 엄청 이제 유명해진 거죠. 벼슬 대신 이제 글 쓰는 걸로 했었는데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시험 전국 수석 했는데 왕이 불러갖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붙으니까 2차 시험 가갖고 그냥 백지 내고 나와서 다시는 벼슬하지 않겠어 이러고 자기만의 이걸로 이제 숨어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명한 연암 박지원은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죽기 전에 남긴 한마디예요. 뭔가 대단하고 멋진 말을 남겼을 것 같은데 내 몸을 깨끗이 목욕시켜 줘라. 끝이래요. 그 어떤 말도 너 훌륭하게 살아라, 열심히 공부해라, 책 읽어라, 가문을 이어가라 이런 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깨끗이 목욕시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앞뒤로 이제 보면은 버슬살이 같은데 연연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관장하면서 살아야지 남의 이거에 휘둘리고 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특히 점치지 마라, 관상 보지 마라, 사주 보지 마라 이런 거 엄청 강조했어요. 아이고 앞에 이제 관상 보러 다니지 마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좀 잘랐거든요. 이런 것들은 남에게 물어볼 게 아니다. 돈 주면서 저 올해 어떻게 취직할까요? 저 올해 뭐 결혼할까요? 저 올해 로또가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라. 그런 거 남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다. 선을 따르면 길하고 악을 따르면 흉하게 될 뿐이다. 편안하고 공명정대한 군자가 될 것인지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는 백이 아니고 배가 오타 났어요. 소인배가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달린 것이니 무엇 때문에 관상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본단 말이니.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선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그 운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살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인상이 바뀌어. 늙고 좋아서. 내가 이렇게 우리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웃고 다니면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서 오늘 기분 좋은 일이다. 기분이 그냥 좋아. 살아있어서 좋아. 그럼 네가 오늘 밥 사. 그래 내가 밥 살게. 밥 끝까지 거 얼마 한다고. 그러면 또 얘가 걔 너무 착해. 나한테 밥도 잘 사주고 누가 그 사람에 하면은 나쁜 소리 안 해요. 웃고 다녀. 근데 맨날 인상 쓰고 막 우울하고 쟤는 맨날 인상만 쓰고 말만 섞고 맨날 기분 나쁜 얘기만 하고 쟤랑 안 놀아야지. 이 사람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암이 말하기를 착한 일을 하고 살면 착한 마음으로 살면 인상이 좋아져.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따르고 그러다 보면 일이 잘 풀리는 거야. 근데 내가 늘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하고 어디 뭐 훔치고 뭐 이러고 다니면 인상이 나빠져. 넌 나쁜 인상으로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어. 그거 인상은 누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거야. 그걸 왜 내가
이런 험악한 인상을 하고 관상제에서 나 올해 로또 될까? 그런 행운이 나한테 오겠어요? 내가 이거 쓰고 다니면서 나 올해 결혼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인생은 네가 만드는 거야. 후손들아, 내 죽지만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런 무속 이런 거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 반개 유형원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과거 다 때려치고 이제 부안군에 내려가고 혼자 또 열공을 하면서 반기수록이랑 또 어마어마한 또 책을 썼는데, 그때 그 마을에 부안에 딱 갔더니 이제 시골이니까 이게 무당집도 있고 선원당에 누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보면서 다 때려부셔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아니 그래도 남의 재산인데 저렇게 다 때려부셔도 되나. 근데 양반들은 그런 미신 타파 이런 데 엄청 앞장섰거든요. 왜냐면 그런 쓸데없는 미신 같은데 자꾸 현혹되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있어. 왕가 나라를 운영하는 이 조직 시스템을 믿어야지. 왜 무당 굿하고 그러면 무당이 뭐 너 오늘 집에 곱게 못 가. 나한테 굿해야 돼. 1,000만 원만 내. 이런 말 들으면 뜻을 안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럼 기분 나쁜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길을 가다가 삐거덕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백성들이 혼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철저하게 이제 타파해야 돼서 원래 그 성리학 이것은 그냥 무당집 이런 거 전보고 굿하냐고 다 뭐라 하고 심지어 사주 보는 것도 뭐라 해요. 내 사주는 또 보더라고요. 왜냐면 연안 같은 경우에도 사주가 이제 마갈궁이라고 해서 지금의 상향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가 되게 글 잘하고 문장력이 되게 좋고 훌륭하지만 남의 비방을 받아요. 그렇지. 내가 원래 연예인도 인기 많으면 악플이 많이 달려요. 인기 없으면 누군지도 몰라요. 제 일반인 아니야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사마천도 그랬고 소동파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아이고 나도 저기 뭐지 그 마갈궁인데 연암은 괜찮아. 대신 글 잘한다잖아. 이렇게 했고 다산 정리화경도 마갈궁이에요. 다산 정리화경은 그걸로 슬퍼했어요. 내가 마갈궁이라서 내가 유배를 18년이나 다니고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니 참 허무할 뿐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이때 좀 이따 허균도 마갈궁이에요. 그럼 보면은 아이 글 잘하는 그런 재능 하나 봤는데 남들한테 욕먹는 것쯤이야. 여러분 내가 글 잘하는 뛰어난 재능이 있고 욕 먹을래요? 아니면 글도 못 쓰고 욕도 안 먹을래요? 뭐 하나 이게 받아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본인도 마갈궁인 건 알았고. 근데 참 자손들한테 죽으면서 남기는 말로서 너무 멋지잖아요. 네 인생 네가 만드는 거지. 그런 미신 같은 거에 휘둘리면서 남의 말에 이렇게 휘둘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한 시인데요. 한 침상에서 지내다가 잠시 헤어진 지 1000년이 된 듯 시력이 다하도록 먼 하늘로 돌아가는 구름만 바라보네. 하필이면 나중에 오작교 건너 만나리요. 은하수 서쪽과의 달이 배처럼 떠 있는데. 자, 여러분은 이 시 읽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쓴 시 같아요? 뭔가 한 침상에서 지내다가 헤어졌다니까 부부였겠죠? 네. 근데 시력이 다하도록 하늘로 돌아가는 구름만 바라봐. 아니 부부면 옆에 있는 부인 얼굴 보면 되는데 나중에 오작교 건너서 만나자. 이 얘기는 부인이 먼저 세상을 뜬 거예요. 그래서 연암의 부인이 연암하고 동갑이었어요. 동갑이었는데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부인을 위해 쓴 시예요. 부인을 위해 쓴 시고, 자 조선시대 양반들은 부인이 죽어요. 조선시대 양반 부녀들은 남편이 죽어요. 그럼 어떡하죠? 수절 가부에서 평생 재혼도 못하고 조금 더 용기 있으면 이제 목매서 먼저 남편 따라가고 막 이런 거 하죠. 자, 조선시대 남자들은 부인이 먼저 죽었다고 수절을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재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꼭 나는 이 여자가 좋아서 이게 아니라 집안 남자는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니까 집안 살림을 할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재혼하고 또 부인이 죽으면 또 삼원하고 이제 그러는 거였는데 연암도 당연히 부인이 죽고 그때 마침 큰며느리도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 해주고 수발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요즘 같으면야 우리 선생님도 그냥 사모님 안 계시면 혼자 밥도 해드시고 막 햇반 들고 와서 이렇게 돌려 드시고 막 하지만 옛날 양반이 어디 자기 손으로 밥을 해 먹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이제 여남은 자기 부인이 죽고 큰며느리를 죽어서 나한테 이거 식사 하나 챙겨줄 사람도 없으니까 주변에서 아유 빨리 아내를 얻어서 너 뭐 이거 밥은 먹고 수발은 받아야 될 거 아니니. 여남이 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평생 재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러고 혼자 궁상을 떨고 살아. 냅둬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본인이 살림을 했어요. 그래서 고추장도 담그고 그래서 소고기 고추장도 볶고 이래갖고 자기 딸과 아들한테 또 보내줘요. 야 내가 이번에 소고기 볶음 했고 고추장 담갔는데 요거 2개 보낸다. 맛이 어떤지 말해줘 봐봐. 그럼 내가 참고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맛있게 해볼게.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답장을 안 해줘요. 그래서 여남이 아까 어디 갔지? 인상 한번 보세요. 너 답장 안 해주면 내년부터 안 준다. 맛이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직접 만들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에 대한 그러니까 또 이 연암 박지원 같은 경우가 조선시대의 경화세족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에 서울에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5집안 중에 또 한 집안이에요. 혹시 여기 또 반남박 씨 계신 분? 웬만하면 손을 안 드시는데 그래서 반남박 씨가 또 조선시대 막 그런 어마어마한 집인데요. 이 사람 벼슬도 안 하고 이제 부인 먼저 떠나보내면서 평생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실제로 이렇게 돌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부인한테 어떤 글을 썼냐면 내 평생 업문이라고는 한 글자도 모르기에 왜 양반들은 한문만 하니까 업문은 여자들이 요즘 하면 한글이잖아. 그래서 부인하고 내가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내가 글을 써준 것도 없는 거예요. 업문이라고는 한 글자도 모르기에 50년 동안 해로한 아내에게도 끝내 편지 한 글자도 서로 주고받은 일이 없었던 것이 지금에서는 한이 될 뿐이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고서 있을 때 내가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와 같이 고생했는데 내가 죽고 나서야 아이고 써준 편지 하나 없네. 내가 받은 답장 하나 없네. 이것이 너무 슬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연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아내에 대한 아내의 죽음을 맞이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는데 연암은 또 이런 말도 했었어요. 사람들한테 남자나 여자나 그 마음은 똑같아. 근데 왜 여자들은 남편이 죽으면 절개를 지켜야 하고 왜 남자들은 아내가 죽으면 또 다른 여자를 얻어야 돼. 그게 입장받고 생각하면은 옳지 않아.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 다산 정약용. 지난 시간 사진하고 다르죠? 여기 아마 오리지널 사진이니까 조선 최고의 미남이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웃어야 정상이에요. 어딜 봐서 뭐 그렇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그리고 이렇게 너무 고생하셔갖고 살이 빠져서 그렇지 원래는 잘생긴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다산 정약용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막 목민심서 막 이런 거 떠오르고 또 하나는 강진. 왜냐하면 강진은 다산으로 막 그 지역 이거 엄청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유배 갔던 사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다산이 이제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절대 서울을 떠나지 마였어요. 절대 서울을 떠나지 마죠. 요즘에 제가 조금 이따 읽어요. 그 얘기 먼저 이렇게 나온 김에 지금이나 옛날이나 서울 살기 어려워요. 네, 서울 집값 비싸요. 그리고 지금의 그 옛날의 서울은 4대문 아니에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얼마나 좁아요. 그러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경복궁, 창덕궁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관리들이고 그다음에 요 관리들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 다 성 밖에 나가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아까 제가 과거 시험이 3년에 한 번 33명을 뽑는다고 했지만 이거는 정기 시험이고 갑자기 날에 좋은 일이 있어요. 이번에 왕세자가 태어났네. 기분이야. 과거 실시.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부산 살아요. 그거 시험 갑자기 본데 내가 KTX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걸어서 한 달을 가요. 그럼 기운도 다 빠지고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과거 합격하고 싶은 사람 언제 임시 시험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에서 딱 버티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다가 임시 시험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고향은 내려가고 싫고
왜 우리 옛날에 사법고시 있을 때 장수생이라고 있었어요. 그냥 사법고시 때 되면 시험이나 보고 공부한대 이러면서 그냥 놀고 먹는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서울에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서유고 같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야, 과거 관리 아니고 서울에서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은 서울 살지 마. 왜 기어이 서울에 붙어갖고 그때도 서울에 집값이 비싼 거예요. 왜 여기 붙어서 니네 가족도 고생시켜. 나가서 너 먹고 살 일을 찾아. 서유고는 그러고 다사는 아들들아 무슨 일 있어도 서울을 떠나지 마라. 반드시 서울에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산의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다산이 유배를 갔죠. 그럼 자식들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어요. 과거 시험 박탈을 당해요. 자격을.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이고 어차피 과거 시험도 못 보는데 공부 왜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공무원 시험 못 봐요? 근데 내가 맨날 막 메론 찍어서 공부하겠어요? 어차피 시험도 못 보는데 아이고 시험도 못 보고 관리도 못 할 거면 에이 대충 놀고 먹지 뭐 이러고 살면 회의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사는 항상 아들한테 아들아 지금 우리 집안 이렇게 망했지만 언제 너가 다시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쉬지 않고 공부해라. 갖고 방학 때는 아니지만 가끔씩 아들들 보고 오라 해요. 강진으로. 야 멀지만 와. 그럼 막 공부 가르쳐주고 떠날 때 또 편지 써서 보내요. 아들아 기죽지 마. 열심히 살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런 정약용의 자식들이 처한 환경 때문에 아들이 혹시라도 서울을 벗어나면 영영 이제 그런 걸 포기할까 봐 서울에 꼭 붙어 살고 그렇게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다산이 이제 거의 죽기 전에 쓴 시예요. 홀로 독자 우수수자 혼자 웃는 거예요.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곡식이 풍족하면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먹일 자식이 없어. 창고에 쌀이 가득한데 이 곡식 먹어줄래? 자식이 한 명도 없네. 이거 누구 주지? 뭐 이런 거죠. 자식이 많으면 필시 굶기가 걱정이야. 자식은 많은데 먹일 곡식이 없어. 영달한 벼슬아치는 되게 어리석고 이제 높은 벼슬을 이렇게 올라간 사람일수록 이렇게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재주 있는 사람은 재능을 펼칠 기회가 없고. 그래서 왜 조선시대 보면은 서울 출신들 있잖아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시험 자격이 없어 과거시험 못 봐요. 그러고서는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뭐 영조 정조 때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서울조차도 채용해가지고 뭐 이런 걸 시키기도 했었죠. 집안 사람이 두루 복을 갖춘 경우는 드물고 큰 아들도 잘 되고 둘째 아들도 잘 되고 셋째 그런 집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러면 꼭 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시원찮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갖추기는 어렵다. 최고의 길이라고 해도 언제나 쇠퇴하기 마련이지.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거고 차면 기우는 거고 아비가 아끼면 자식은 매양방탕하고 아빠가 열심히 돈 아끼고 남들한테 이제 모아놨어. 그러면 아들은 나가 그냥 펑펑 기분 내고 쓰고 다니는 거죠. 제3의 순식간에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 생각나네요.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은 꼭 오든하대. 그렇죠. 그래서 똑똑한 딸들은 시집을 안 보내야 돼요. 반드시 멍청한 남편을 얻게 돼 있어서 딸이 고생을 한대요. 보름달이 뜨면 오늘 보름달 좋은데 꼭 비름 껴. 그리고 꽃이 피면 꼭 바람 불어도 후두두두 떨어뜨리지. 세상 모든 것이 전부 이와 같아서 혼자 쓰러슴 지으니 남들은 모르리라. 야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세상사가 그렇더라. 곡식 많으면 먹일 자식 없고 자식 많으면 먹일 곡식 없고 꽃 피면 바람 불어 떨어뜨리고 둥근 달 뜨면 구름이 와서 가리고 세상사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일일이 매달려 가면서 신경 쓰고 살 거 없이 너 자신만 잘 지키고 인생이랑 그런 거련히 하고 살면 된단다 아가들아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정약용의 자찬 묘지명인데요. 자찬은 뭐냐면 스스로 자자 편찬을 찬자 자기가 직접 편찬한 원래 묘지명은 남들이 써주는 거죠. 내가 꼴가닥 죽었기 때문에 친구가 얘 참 좋은 친구였는데 아이고 이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뭐 이런 걸 이제 써주는 건데 정약용은 죽기 전에 나에 대한 묘지명을 내가 쓸 테야. 물론 이런 것 많이 있어요. 자찬 묘지명이라던가 스스로 지은 뭐 묘비 뭐 지석 이런 글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쓰면서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었다고 치고 내 묘지명을 쓴다면 나 인생 좀 헛살았는데
그러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정신 차리고 이제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천묘지명. 근데 요거는 자 여러분 정약용 생가터가 어디 있죠? 여기 남양주 어디 가면 실학박물관 있는데 있고 그 위에 묘지가 있어요. 정약용 묘지. 정약용이 실제로 자기 생단지 나 죽으면 우리 집 뒤에 묻어줘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 가면 그 밑에 자천묘지명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나중에 혹시 갈 일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평생의 죄가 하도 많아 허물과 뉘우침이 마음속에 쌓였다. 뭔 죄가 많겠어요. 그냥 옛날 사람들은 내 죄다 이러고 그냥 하는 거죠. 금년에 이르러 이때가 이제 1822년이네요. 금년에 이르러 임원현을 다시 만나니 이 얘기는 자 여러분 무슨 생이세요? 자기 태어난 간지 아세요? 뭐 갑술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가 무슨 해죠? 갑진년. 갑진년에 태어난 사람이 다시 갑진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60년이 있어야 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한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태어난 애를 다시 만났으니까 새로 다시 태어난 거래. 그래서 한갑잔치 엄청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나는 한갑잔치 할 거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진짜? 그랬더니 진짜 할 거야? 좀 그런가?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해. 요즘 다 안 하는데 그거 되게 좋은 의미야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정약용이 회갑 때 그러니까 인생을 한 바퀴 돌고 났더니 아직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묘지명을 쓴 거여서 금년에 이르러 임오년을 다시 만나니 이거는 가로치고 내가 회갑이 되니 세상에서 이른바 여기 나왔네요. 이른바 회갑으로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이다. 다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침내 기나지 않은 일을 씻어버리고 밤낮으로 성찰하여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회복한다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는 거의 어그러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60년을 사는 동안은 그냥 뭐 공부도 하고 벼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지만 난 내가 태어난 애들 한 바퀴를 딱 돌고 나서 이제부터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나 스스로를 성찰하며 산다면 내 60년 살아온 걸 좀 그렇게 살았어도 지금부터라도 노력한다면 괜찮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괜찮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요거는 다산이 한 70, 많이 이제 죽기 몇 년 전에 쓸 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련 밖에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기에 옛날에는 이제 옛날 집은 사랑채가 있고 남자들이 거처하는 집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렴이라고 이렇게 약간의 카텐 같은 거 쳐놓고 그 안에 딱 있는데 주렴 밖에서 큰 소리로 막 웃고 떠들어요. 뭐지? 저기 밖에서 막 웃고 쉬는 시간에 나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밖에 모여서 막 웃고 떠들어. 나 궁금해. 뭐 때문에 웃고 떠들지? 뭐 재밌는 일이 있나? 궁금해. 이따가 여러분들 들어오면 물어봐야지. 이제 그런 거죠. 세상에 포복 절도할 일이 있는 듯하여. 재밌겠다. 그쵸? 천천히 일어나 아이를 불러 국절을 물었더니 일 없이 우연히 서로 웃었다고만 하네. 여러분 아까 저기서 뭔 때문에 이렇게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뭐지? 왜 나 따돌리지? 왜 나한테는 안 알려주지? 어리석고 기먹은 사람의 본분은 잔소리를 경계하는 것이라 온갖 일 모른 채 하다가 우연히 한번 깨지졌더니 스스로 보기에 정신 또렷하여 아무 잘못 없는데 모두가 날 노망났다 하니 어찌하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고 원래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주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보는 거여서 나는 나이 들면 저렇게 주책 떨지 말아야지. 나는 나이 들면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가고 묻어두고 요즘 여자애 나이 들면 입 다물고 지갑 열라고. 나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잔소리할 거 많았지만 내가 꾹 참고 잔소리도 안 하고 여지껏 잘 지켰는데 거시라 온갖 일을 모른 채 하다가 내가 한번 왜 웃었어? 그랬더니 몰라도 돼요. 야, 왜 안 하네? 한번 너 그러면 안 돼. 야단 쳤더니 아이고 노망나네. 노망났어. 나는 멀쩡한데 이것들이 날 노망났다고 하니 어떡하면 좋을까? 그래서 내가 다산도 저런 마음이 들었었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늙어가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서 자신의 마지막 이거를 막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킨다고 지켰는데 사람들은 날 이렇다고 하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굉장한 자책이 담긴 그런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늙을수록 죽음에 가까워지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한 120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늙는다고 다 죽는 건 아니니까. 그럴수록 벌써 우리 어머니만 하더라도 자꾸 뭐 장독 이런 거 갖다 버리고 옷 같은 거 자꾸 갖다 버리고, 그래서 엄마 왜 자꾸 갖다 버려? 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 죽으면 이거 누가 치우냐? 이런 거 남겨두면 또 노인네 구조조정 갖고 있다고 얼마나 욕하겠냐 이러면서 자꾸 갖다 버려요. 너무 건강하세요. 엄마 그러지 말고 냅둬 막 이러는데, 노인이 되면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자꾸 하는 건데, 그런 준비 과정에서도 그 천하의 가산조차도 노인이 되어서 겪게 되는 그런 쓸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재미는 싫어서 마지막 유언은 아니지만 가지고 와 봤어요. 그리고 다산이 이제 아들한테 끊임없이 요청한, 아직 끝낼 시간 안 됐죠? 끊임없이 요청한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욕하는 것 중에 에이구 이런 애비 없는 호로 자식,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빠가 없이 자라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다산은 어린 자식들을 두고 혼자 강제를 내려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의 가정교육 못 받아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을까 봐 항상 걱정을 해갖고 왜 수시로 불러다가 가르치고 이렇게 뭐 편지도 보내고 이랬잖아요. 근데 다산이 유배 한 16년째쯤 되었을 때 마침 다산의 먼 친척이 높은 벼슬에 올라가고 다산을 유배 보냈던 결정적인 그 사람도 약간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요. 아버지, 지금 우리 친척 누구가 이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고 그 사람도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 아버지 유배에서 풀어달라고 편지 한 통만 쓰면 아버지 유배에서 풀려날 것이니까 제발 편지 한 통만 써주세요. 왜냐면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유배 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걸 모습을 보는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다산이 아들한테 써준 답장의 일부예요.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 저울이에요. 큰 저울이 있다.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는 저울이고 이득과 손해를 판단하는 저울이에요. 두 가지 큰 기준에서의 네 가지 등급이 나온다. 일단 옳고 그른 거, 이익과 손해. 두 개니까 총 네 개가 나와요. 옳음을 지켜서 이득을 이익인데 못 해놨어요. 이득을 얻는 것이 가장 좋고, 옳은 일을 내가 따랐는데 나한테 이익까지 주면 오케이 1등급이고, 옳은 것을 지키다가 손해를 입은 거,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내가 손해가 좀 생겼네, 그건 이제 2등급이고, 좀 나쁜 일, 옳지 않은 일, 불의한 일을 하다가 나쁜 짓 했는데 이익을 싹 얻었어요. 컨닝을 했는데 시험 잘 봐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3등이에요. 나쁜 일을 쫓다가 손해를 입는 거, 내가 컨닝했는데 딱 들켜갖고 이제 선생님한테 시험지 뺏겨갖고 F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4등급이에요. 인생이 이런 것이 가장 나쁘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요행을 따르지 말고 무조건 뭘 따라야 돼요? 옳은 거. 옳은 것을 지키다가 이익을 얻으면 좋고, 옳은 걸 지키다 손해를 입어도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면 뭐 할 거고, 옳지 않은 방법 하다가 이익을 얻으려면 보장이 어딨어요.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요행을 바라고 하지 마라. 무조건 옳은 일을 하라. 네가 지금 나더러 그 사람한테 나 좀 이제 유배에서 풀려나게 좀 해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런 일이다. 내가 그 사람한테 편지 썼을 때 그래 너 그만큼 했으니 이제 유배에서 풀려나 라는 것이 생길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세 번째예요. 근데 내가 자존심 구기고 편지 썼는데 얘가 싫어. 넌 너무 비참해요. 네 번째, 이런 일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딱 쓰면서, 아들아, 이게 단순히 내 일만 아니라 너희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기준을 지키고 살다 보면 네가 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너 스스로에게 떳떳할 거다. 나한테 더 이상 그런 짓 하라고 하지 마. 됐어. 나 유배 마저 살 거야. 그리고 딱 2년 있다가 유배에서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절 그러고서 그래, 이때 했으면 다산이 역사에 남겠지. 유배 생활 10년도 힘들어서 그 왼수한테 편지 써가지고 유배 풀려났는데 아이고 그러고 이제 막 욕먹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들들한테 쓴 편지를 보면 이제 죽을 때도 얘기해요. 제발 검소해라. 제발 부지런해라.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되게 별 볼 일이 없어. 돈도 없고, 나 지금 이 지경 됐고, 우리 친척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럼 네가 할 일은 뭐냐?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유배가 있어서 니들이 과거 시험을 볼 때 놀지 마. 집안 근처에서 농사라도 지어서 네 힘으로 먹고 살지 친척들한테 바라지 마. 너 가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우리 친척이 나 안 도와준다고 너 서운하다 했지. 그러는 너는 언제 친척 한번 도와준 적 있어? 막 이런 편지를 써요. 남 탓하지 마. 네 힘으로 해. 막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제발 검소해라.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마라. 그러면서 특히 선비들은 검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돈도 많고 연봉도 세요. 그리고 세금도 안 내. 군대도 안 가. 그런 내가 나 연봉 세니까 오늘 저녁 식사는 한 200만 원짜리 뭐 불러서 먹지 뭐. 내 돈으로 내가 쓰는데 요즘은 되잖아요. 옛날에는 돈이 많아도 그런 짓을 하는 건 천박한 짓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먹는 거 소박하게 먹고 그래서 다사는 상추를 심었어요. 아들들한테 상추쌈을 꼭 싸먹어. 왜? 반찬이 별로 없잖아요. 밥을 싸서 또 다사는 또 된장을 잘 담갔어요. 아까 연암은 고추장을 잘 담가서 연암표 고추장, 다산표 된장하면 잘 팔릴 텐데 그 생각을 했는데 상추에다가 밥을 얹고 된장을 듬뿍 발라 쌈을 싸서 먹으면서 이 속에 고기가 들었다 생각하고 먹어라. 먹는 거라는 건 잠시 입만 속이면 돼.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뭔지 몰라. 그러니까 괜히 비싼 거 맛있는 거 먹자고 돈 탐하고 부정부패하고 비리 저지 이런 짓 하지 말고 네 입을 속여. 속이기 제일 좋은 방법이 상추쌈이더라. 상추 심어놓고 쌈 싸먹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다산도 그렇게 실행을 했었고 그래서 제발 부지런해라. 제발 검소해라를 늘 입에 달고 살면서 마지막에도 아들들한테 근검절약해라. 이런 걸 이제 남겼었죠. 그다음에 요 또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추사 김정희. 이번에 인상 참 좋으셔요. 아까 우리 연암 눈 카리스마 장난 아닌데 이분은 또 눈이 또 처지셨어요. 이분도 여기 또 경주 김씨 계신가요? 아까 말했던 경화세족의 또 다섯 손가락 안아야 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저서세 이제 말한 것만 해도 집안인데 이게 또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옷도 좋아 보이죠? 여기 막 어이구 초본분이 또 이거 깔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경주 김씨가 또 서울에서 어마어마하고 이 사람도 또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뭐 또 잘 태어나서 근데 이분이 특히 미식가였어요. 맨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왜 부잣집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분도 어디로 유배 갔죠? 제주도로 유배 갔죠. 네, 제주도에 가면은 그 추사 그 기념관이 있어요. 살던 집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서울 그 귀한 도련님으로 살다가 이게 또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 보통 선비들을 유배를 보내면 북제주 쪽에 보내요. 이렇게 우리 지금 제주 공항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배 타고 고칠면서 살게 하거든요. 그런데 추사 김정희는 서귀포 쪽 저기 대정이라는 아직 남쪽으로 왔어요. 여기는 죽으라고 보내는 거. 제주도 자체가 죽으라고 보내는 건데 그냥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면 배 뒤집으면 죽고 또 제주도는 쌀이 안 나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유배 생활 다 끝마치고 올라오다가 또 풍랑 만나서 죽고 또 거기서 서울까지도 오다가 그러니까 죽으라고 보내는 데가 유배고 원래 김정희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친한 친구가 막 우의정에 사정을 했어요. 제발 그냥 유배라도 보내달고 목숨만은 살려달라. 그래갖고 엄청 험한 이제 대정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뱀 나오고 쥐 나오고 그러니까 추사가 이제 부인한테 맨날 편지 써요. 나 여기 임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제가 뭐 어디에 맛있는 약과 있고 어디에 맛있는 민어 사다가 요거 나 보내줘. 지금도 제주도 택배 할인상 걸리는데 조선시대에 가면 6개월이 걸려요. 보냈더니 여보야 어떡해 떡이 상했어. 조기가 상했어. 다시 보내줘. 그리고 간장 보낼 때 아무 간장이나 사서 보내지 마. 안 먹어. 맛없어. 저기 서울에 어느 집 간장 그거 사서 보내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입맛이 엄청 따는데 부인이 그걸 다 해주다가 오늘 부인한테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부인한테 답장이 안 오지. 기다리는데 또 부고가 왔는데 또 몇 달 뒤에 온 거죠. 부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추사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부인이 평생 내 유배 뒷바라지만 하다가 좋은 걸도 못 보고 나 거기다가 맨날 음식 투정이나 하고 되게 이제 막 슬펐던 거죠. 그래서 추사도 재혼 안 했어요. 그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긴 해요. 첫 번째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 사람도 오래 살지 못하고 떠났을 때
특히 두 번째 부인은 너무 나 때문에 고생을 한 사람이라 난 재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겠다. 그리고 이제 71세까지 사셨거든요. 예. 오래 사셨어요. 세안도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나무, 잣나무가 푸른 것은 사실 푸르니까 몰라요. 근데 모든 나무가 다 져버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그때서야 어머 소나무 잣나무야 너만 푸르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제주도 와갖고 큰 대역재해들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모두 다 카톡에서 다 삭제하고 연락처 다 끊고 나 모른 척하고 이러는데 이 제자가 책 사서 보내주니까 야 그래도 야 너밖에 없다 야 이래갖고 그렸던 이제 세안도죠. 요거는 제가 올해 2월에 제주도 가서 찍은 요게 추사가 살던 집이고요. 여기 보면 지금 수선화가 이렇게 조금 피어 있죠. 그 제주도에 이건 제주 수선화인데 조금 작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걸 갑자기 왜 찍었냐면은 수선화는 원래 되게 귀한 꽃이에요. 되게 귀한 꽃이라 선비들 사이에 서로 선물하고 막 이러는 건데 추사가 제주도에 왔더니 제주도에는 그냥 천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 수선화가 이렇게 많지?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나. 막 밟고 다니. 왜? 흔한 거니까. 서울엔 귀한 거니까 되게 비싸게 파는데 거기는 흔하니까 막 밟고 다니고 막 염소 먹이로 막 주고 그다음에 잡초 뽑듯이 막 뽑고 또 나면 사람들이 수선화 보고 막 욕하는 거야. 아이고 또 났네. 아이고 지겨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추사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 거예요. 나 서울에서 잘 나가는 집안 귀한 금수저문 도련님이었는데 제주도 왔더니 사람들이 나 전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쥐 나오고 뱀 나오는데 사는 것이 꼭 나와 같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추사가 이제 편지를 쓰거나 할 때 수사나 편지에 보면 수사나 이렇게 한 성씩 그려서 이제 보낸 거 있고, 그래서 여기 박물관 앞에 건너편에 가면 그냥 가게가 있대. 거기에 보면 추사가 그린 수사나 그림이 이렇게 현대에 다시 벽화로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수선화가 봄에 피는 줄 알았더니 제주도는 엄청 일찍 피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하고 추사가 그다음부터는 음식 타박 안 했어요. 내가 부인을 너무 괴롭혔구나. 그래서 이거는 추사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글이에요. 여기 71세거든요. 이거 선생님 지금 까만 건 글씨인데 저거는 뭐예요? 제가 해석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걸 이제 대련이라고 해서 서로 대꾸가 되게 이렇게 쓰는 그런 글이에요. 대팽이라고, 요 팽은 샘을 팽자예요. 그러니까 큰 샘음이라고 하니까 큰 요리예요. 옛날에는 요리가 굽고 삶고 회로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명나라 말기 청나라 때 돼서야 볶고 튀기는 요리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는 거는 다 요리예요. 그 큰 요리는 두부, 홍두자에 부패할 부자, 콩이 이제 발효된 거니까 두부와 요거는 오이, 요 오이 가짜 오이와 요거는 강채, 생강나물이에요. 야, 내가 그동안 난다긴다 하는 거 내가 싹 다 먹어봤거든. 7성급 호텔 내가 다 먹어봤거든. 세계 다니면서. 근데 제일 맛있는 요리는 두부랑 오이랑 생강나물이더라. 이건 뭐예요? 그냥 흔하게 먹는 우리 그냥 소박한 반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높을 꽃자 모일했자 높은 모임, 아주 훌륭한 그런 모임, 이런 것은 부처, 이거는 부부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 딸과 손자, 이거 뭐예요? 가족이더라. 그러니까 죽을 때 돼서 내가 잘 이렇게 해보고 먹을 것도 많이 먹어봤지만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건 내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이고 세상에서 가장 잘난 모임이라는 건 내 가족뿐이더라. 이런 걸 딱 느끼면서 이제 세상을 떠났었던 거죠. 그래서 수사의 마지막 말은 이 말 멋있지 않아요? 네. 요게 가끔 이제 추사전 같은 거 하면요, 요 글씨를 이렇게 복사해갖고 한지에 팔기도 해요. 그런 거 하나 사서 집에 붙여놓으면서 우리가 너무 큰 거, 멀리 있는 거 바라지 말고 가장 주변에 있는 걸 아끼면서 평소에 살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라도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자, 이광사라고 또 이제 유명한 조선시대 학자가 있어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날마다 일찍 일어나 이부자리를 네 손으로 개어 깨끗한 곳에 두어라. 빗자루를 가지고 자리를 깨끗하게 쓸고 머리는 얼레빗으로 빗고 빗을 빗통에 넣어두어라. 이따금 거울을 보며 눈썹과 살적을 쪽집게로 뽑고 빗에 묻은 때를 씻어 깨끗하게 해라. 세수하고 양치하며 다시 이마와 살적을 빗줄로 매만지고
비통을 정리하고 세수한 수건은 늘 제자리에 두어라. 무릎을 꿇고 앉아 한글 한 번 읽고 한자 몇 자를 단계에 따라 읽어. 이거는 유언 죽기 직전에 한 말은 아니고 이 강사라는 사람도 또 유배를 갔어요. 저기 전라도 막 이쪽으로 유배를 갔는데 좀 억울한 일을 좀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딱 유배령이 떨어지니까 이 부인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고 이 사람은 졸지에 이제 유배를 가면서 그 당시 되게 귀하게 얻은 딸이 있었는데 8살밖에 안 된 딸과 생이배를 한 채로 저기 신안 근처 성 이쪽으로 갔어요. 가서 언제 다시 볼 줄 모르고 유배를 가 있다는 건 우리가 감옥에서 몇 년형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사형 내려오면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죽음을 앞둔 날인 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을 생일을 하고 떠났는데 딸한테 내가 내일이라도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딸한테 마지막 한마디는 해줘야 돼. 엄마도 없잖아요. 이 딸은 지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단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라. 우리 딸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딸이 어떤 딸이냐면요. 이거 지금 요 과일이 뭘까요? 네, 수박이죠. 조선시대에는 수박 씨가 되게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랬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족들끼리 수박을 막 먹고 씨만 모은대요. 그래서 그걸 잘 말려서 손님이 오면 이렇게 이것 좀 드세요라고 내놓는 그런 건데 이 강사가 수박 씨를 아주 좋아했대요. 좋아했는데 어느 해에 흉년이 들어서 수박을 구경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아빠가 수박을 좋아하는 걸 알고 여기저기 수박 씨를 모아다가 그걸 햇빛에 말려야 되는데 햇빛에 말리다 보면 쥐가 와서 물어가고 말리는 도중에 옆집 아줌마가 아이고 잘 말렸네 이러고 먹고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딸이 늘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누가 훔쳐갈까 늘 요거를 이제 들고 햇볕 드는 데로 옮겨 다니면서 지켰대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말려봐야 수박씨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만큼 나오는 거를 묶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아빠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가 딸이 보낸 그 수박씨를 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이런 글을 썼어요. 수박은 구경도 못하는데 씨는 말해서 무엇할까. 여름 내내 공연히 이가 근질근질했다. 아이고 이거는 빼예요. 이빨이 심심했다가 원문인데 너무 이상해서 제가 이가 심심했다로 바꾼 건데요. 아들이 서울에서 올 때 한 뭉지를 가져와 어린 누이가 멀리서 보낸 것이라 하기에 기쁘게 까먹으며 껍질을 뱉고 홍색 백색으로 널려진 모습을 보았다. 고이 싸서 보내는 네 모습을 떠올리니 나를 그리워하여 눈물 줄줄 흘리는 것을 알겠구나. 소밤마다 걷어 모으느라 손발이 바빴을 것이고 아침마다 내어 말리느라 마음을 썼겠구나. 여종이 훔쳐먹을까 자주 돌아봤을 테고 새언니에게 잘 보관해달라 부탁했겠구나. 작년에 무릎에 앉혀 같이 까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헤어질 줄 어찌 알았을까. 이거를 쓰고 다시는 딸을 만나지 못한 채 사약을 받고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이 강사가 죽기 전에 한 말이라기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선시대 아빠들도 이 딸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이런 걸 좀 이 딸에 대한 거 하나 찾아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허균. 허균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자, 허균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허균은 진짜 사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있어요.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니까 뭔가 거창한 말을 했을 것 같잖아요. 허균이 남긴 말은 할 말이 있다. 이거였어요. 허균은 원래 조선시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법의학 이야기할 때 이렇게 수사 다 거치고 1판, 2판, 3판 해갖고 재판해서 판결 받으면 본인이 사인, 나 사형 오케이 사인해야 죽는다 했잖아요. 허균은 그 기록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발 나 조사 좀 해줘. 나 수사 좀 해줘. 나 할 말이 있어. 라는데 듣기 싫어. 이러고 이제 데려다가 사역도 아니고 거열형으로 사지를 6조각으로 찢어서 죽이고 말았던 거죠. 네. 그래서 허균의 마지막 말은 이제 허균의 삶에 있어서 허균이 얼마나 그런 지나친 그 시대에 너무 앞서간 개혁 정신 때문에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꼭 마지막 말은 아니지만 허균 문집에 실려있는 거의 마지막 글인데요. 43년을 글짓기에 전력하느라
천급의 몽당 빗자루에 마음을 썼네. 요거는 이제 붓이에요, 붓. 10권의 시문 쓰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시를 읽지 않으리. 그러니까 평생을 시 쓰고 글쓰기를 좋아했던 허균이라면, 그래서 허균이 그런 글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된 거죠. 뭐 서울 차별하지 마라. 똑같은 그건데 해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반하는 말을 얘가 자꾸 하네. 그리고 서울 같은 데, 그리고 아까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 정조가 서울별도 기용을 해서 쓰고 있지만 이거 조선 중기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고 국가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너 왜 자꾸 너 혹시 역정모의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계속 받았었고, 당시에 이제 명나라에서 그 성리학이 이제 중국에서 먼저 나온 거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지만 명나라 말기쯤 되면 거기는 바뀌어요. 성리학이 딱 바뀌어서 양명학이라는 것이 새로 이제 등장을 했고, 그게 좀 약간 개혁적인 방식이에요. 인간 본의에 이런 걸로 바뀌고, 그걸 서균이 이제 받아들여서 주장을 하니까 너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말, 너 이거는 역정모의야 라는 것을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서균이 엄청 유배도 가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이제 글을 써서 내가 이제 책 한 권을 만들어냈는데, 아이고 이제는 다시는 글 쓰지 않으리 이제 라는 글을 남긴 거죠. 물론 이게 마지막 말은 아니지만 문집의 제일 마지막에 실려 있었던 거고, 이제 실제 마지막은 본인의 억울한 죽음, 그것을 해명하고자 하는 나는 할 말이 있다 이거였었습니다. 자,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선배들이 뭐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기도 하고 뭐 또는 가족의 죽음을 앞두고 남긴 그런 말이기도 한데, 오늘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지금 궁금한 거 있거나 뭐 보충 설명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웃기만 하시고 아니면 의외였던 것이 있다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감상을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강의한 준비를 하면서 울었어요. 이게 내가 다 아는 얘기고 막 그런데도 특히 이 강사가 딸을 대하는 그런 마음 막 이런 거 너무 슬펐고, 서울구가 평생을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삶을 바쳤던 아들을 보내는 그런 마음, 이것 때문에 다시 봐도 언제나 슬프더라고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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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저 인상 깊었던 백호 임재라고 조선 중기 때 선비인데, 이 사람은 나 죽으면 곡하지 마라. 왜 그랬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쨌거나 중국에 조공하면서 사는 이런 나라잖아. 나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나 공부하고 이러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모시면서 이 작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나는 죽을 때까지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되게 한스럽네. 내가 이런 나라에서 살다가 죽는데 뭐가 슬프다고 우냐, 나 죽으면 곡하지 마라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는 이제 비석에 아무것도 쓰지 마. 내가 뭐 인생 어차피 왔다가 가는 건데 비석에 쓸 말이 없어. 됐어. 아무것도 쓰지 마.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이석우라는 그 박지원하고 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 죽으면 비석을 세우지 마. 그러다가 세상이 좋아지면 태평성대가 오면 그때 눕혀놨던 비석 이렇게 세워줘. 그때 세워도 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내 재산, 너희들 재산 폄하지 말고 나 죽으면 이 재산 불쌍한 백성들한테 다 논아줘,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그랬었었죠.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은 약간의 이렇게 선비잖아요. 대의 이런 것 따라서 뭐 훌륭한 말, 들어도 별로 감동 없는 이런,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이런 말들을 거의 대부분 한 거는 제가 재미없네로 다 이제 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그 유명한 인물들, 그다음에 그 중에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은 이제 뽑았는데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준비해야 되죠. 내 인생이 뭐였지?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쓴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걸 좀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빨리 끝내야 되나요? 예, 만약에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